JB타임즈. 네, JB타임즈 오늘은 한 달에 한 번 더마카의 자리를 대신하는 안동진 PD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네. 최건우님이 네. 중배형님도 좋지만 더마카님 때문에 댓글 달아요. 더마카 짱 이렇게 해주셨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나와서. 저번에 대타 출연하신 다음에 네. 댓글에서 누구 목소리하고 되게 비슷하다 이런 댓글 제가 댓글을 본 적이 있는데 아 배우님이요. 네, 누구예요? 아 누구였죠? 지창욱 씨. 아 죄송합니다. 지창욱 씨에게도 사과 말씀드리고요. 네, 화면이 안 나가는 게 정말 다행이라고 정말 생각합니다. 다행입니다. 네. 저희 데이지님께서 오늘 6.25 날이다 이렇게 댓글 주셨는데요. 네. 제가 14년 전 6월 25일에 입대를 했거든요. 그래요? 주변에서 전쟁 나가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오늘도 한번 전쟁 같은 뉴스를 한번 잘 JB타임즈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입대한 게 14년 전밖에 안 됐어요? 젊으시구나. 네, 대충 안 그래도 나이가 짐작이 되시나요? 우리 학회님께서 네. 종배형님 노안 오셨나요? 안경 벗는 걸 보니?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아니라 네. 저도 지금 자꾸 마스크를 끼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김이 자꾸 안경이 서려가지고 그러니까 에어컨이 나와서 이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자꾸 이제 안경을 벗게 되는데 네. 뭐 다른 게 이유가 아니라 그것 때문인 거죠. 노안 아닙니다, 여러분. 오긴 왔어요. 아, 네, 네. 네. 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네. 자, AS 타임부터 가볼까요? 네, 그러시죠. 어제 저희가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여야의 국회 기재위 간사 두 분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예. 민주당의 김영진 의원, 국민의힘 유성걸 의원. JB가 김영진 의원에게 물었잖아요. 홍남기 부총리가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부정적이라고 분명하게 밝히지 않았냐. 네. 이랬더니 그건 그분의 생각일 뿐이고 앞으로 충분히 협의해서 입장을 좁혀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들으면서 당연히 그 전국민 지급으로 설득을 홍남기 총리를 할 건가 보다, 부총리를 할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어젯밤에 당정이 이번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0%에 지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홍남기 부총리를 설득한 게 아니라 홍남기 부총리가 민주당을 설득한 것 같아 보이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 저는 진짜로. 왜냐하면 네. 이게 처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되고 있는 현상이거든요. 이낙연 대표 시절에 이낙연 대표가 홍남기 부총리에게 참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다는 보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왜 그러냐면 특히 추경 문제, 예산 편성 문제는 그 편성권을 기획재정부가 갖고 있기 때문에 갑이에요. 갑. 그렇다 보니까 못해. 이래보는 사실은 여당 입장에서도 별로 돌파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결국은 대충 이제 70이냐 80이냐 이 어떤 그 퍼센티지만 뭔가 문제가 되지 요 방향으로 갈 거다. 아마 대부분 언론도 아마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항상 말은 설득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설득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닌가 이런 사실 의심도 좀 들고요. 뭐 어제 당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의원들이 전 국민 지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많이 열었더라고요. 예. 과연 먹힐지 좀 보고요. 예.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 시선 집중도 강경파 아니겠습니까? 예. 원칙파. 원칙파로 할까요? 네. 원칙파. 네. 네. 지난해 8월을 기준으로 피해를 산정해서 소급 지원하는데 의견을 모았다는 한겨레 단독 보도도 있었거든요. 예. 그대로 관철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왜 또 지난해 8월이냐 이런 얘기 좀 이제 따라붙을 수 있는데요. 아무튼 뭐 워낙 이야기가 많으니까 그러니까요. 뚜껑 열어봅시다. 그러시죠. 예. JB타임즈 오늘 첫 번째 뉴스는 드디어 윤- 이분의 출마 선언 날짜가 정해졌군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다음 주 화요일이더라고요. 네. 29일에 대권 도전 선언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변인을 통해서 밝히기를 국민 여러분께 제가 앞으로 걸어갈 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그냥 뭐 사적으로 걸어가는 거라면 뭐 굳이 뭐 그 선언을 할 이유가 없을 테니까 네. 대권 도전 선언으로 이해가 되고 있는데요. 장소가 서울 양재동에 있는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장소를 두고 갖가지 분석이 나오더군요. 뭐 윤봉길 의사가 충남 예산 출신이라 충청 표심 공략 차원이다 이런 분석도 있고 애국 브랜드를 만들기 위함이라고도 하고 하필이면 황교안 전 대표가 3년 전 정치 선언을 한 장소를 왜 골랐느냐 뭐 이렇게 지적하는 기사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뭐 많이 나왔으니까 우리는 장소는 빼고 네. 시점만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왜 29일을 택했을까? 왜 29일일까요? 자, 누구는 그날이 87년 6월 항쟁 끝에 나온 6.29 선언일이라는 점을 들어서 민주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한 것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애국과 했고요. 민주를 동시에 잡겠다. 그렇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대변인도 뭐 굳이 이걸 부정하지 않더라고요. 뭐 그러니까 아마 그런 판단도 깔렸던 것 같은데 그 적절성은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다른 점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엑스파일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어제는 헌법재판소가 검사징계법 헌법소원을 각하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악재의 연속이죠. 여기에다가 7월 2일 장모의 의료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유죄 판결이 나온다면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악재가 3연속으로 이어지는 건데 어떻게든 이 흐름을 반전시켜야 하는데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그마저 쉽지 않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특히나 7월 2일로 예정돼 있는 장모 1심 판결 같은 경우는 좀 따로 떼어서 살펴할 정도로 중요한데 판결 전에 대응하느냐 판결 후에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얘기가 좀 달라지는 게 있어요. 판결 후에 대응을 하면 그러니까 판결 내용이 기준이 되면서 그거에 대해서 해명, 방어, 더 나아가서 반박 모드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반대로 판결 전에 이 입을 떼면 자기에 대한 지지 분위기를 띄운 뒤에 판결 요인을 가둬버릴 수가 있는 거죠. 이 얘기를 조금만 버전을 바꿔서 더 깊게 들어가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이제 판결 후에 대권 도전을 선언을 하고 그 뒤에 이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이 있을 텐데 네. 이 자리에서 자 기자들이 이제 판결 내용을 기초로 팩트를 중심으로 막 질문 공세를 펼 거 아닙니까? 네. 이렇게 되면 두 가지 난점에 봉착하게 되는데요. 첫째, 자신이 지휘했던 검찰의 기소를 비판해야 한다는 부담이 오게 됩니다. 네. 여기에다가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언급으로 가름할 수가 없고 구체적인 팩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삐끗하면 거짓말 논란에 빠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1심 판결 잘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죠? 네. 이 부담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먼저 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거는 1심 판결에서 무죄가 나오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무죄가 나오면 그것 봐라. 무죄 아니냐. 엑스파일 문제 없다. 그럼 오히려 7월 2일 이후 타이밍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볼 수가 없죠. 무죄가 나오더라도 네. 곧 이어서 또 무죄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 받아들이지 않는 쪽에서 또 어떤 그 반박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기자들은 그걸 받아서 질문할 거고요. 어차피 또 질문을 할 테니까. 그렇죠. 거기서도 또 검찰의 어떤 기소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되고 팩트에 대한 평가를 어쨌든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는 이제 그 포괄적인 입장 표명으로 가름하는 수준이냐 아니면 구체적으로 이건 이랬고 저건 저랬고라고 하는 차원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느냐의 문제가 타이밍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원래 유력하게 나오던 날짜가 27일 아니었습니까? 전 대변인이 그런 얘기를 잠깐 한 적이 그랬죠. 있었죠. 전 대변인께서. 예. 근데 이제 현 대변인님께서 29일로 미뤄진 이유 중에 하나가 예. 무려 그 출마 선언문을 윤석열 전 총장 본인이 직접 작성을 하시는데 예. 예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이틀을 미룬 거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더라고요. 아, 이상록 대변인이 그렇게 밝혔습니까? 최지연 부대변인이 그렇게 밝혔거든요. 새로 영입한 부 네. 대변인이 네. 예. 공부하시면서 연설문을 쓰시는 이런 생각도 들고 이제 그러면 전원 정치는 끝나는 건가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대변인이 있게 되면 네. 전원 정치는 계속 되는 거죠. 다만 이제 중요한 타이밍에서 이제 본인이 직접 나온다 이 네. 차이만 있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뭐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해석을 하고 넘어가죠. 대권 도전 선언이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자신에게도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이니까 그만큼 표현의 신중을 기하기 위하다. 그냥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죠. 저희 현님께서 주말에 고액가에 하셔야겠어요 이런 댓글을 또 윤종님이 네. 달아주셨고요. 윤석열 전 총장의 등판이 확정되니까 야권의 경쟁자들의 견제도 날로 거세지고 있습니다. 예. 어제 국민의힘의 홍준표 의원이 복당하셨죠? 그러게요. 어제 복당하자마자 묵직한 한 방을 날렸는데요. 윤 총장에게 예. 한번 들어볼까요? 잠깐. 예. 나라 통치하는데 검찰 수사는 1%도 안 됩니다. 나머지 99%는 검찰 수사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경선 과정에 다 나올 거예요. 법의 상징이었던 분이 정치판에 등판하기도 전에 20가지 달하는 의혹이 있다. 그 나오는 자체가 그 문제가 많죠. 그거 앞으로 철저히 검증이 될 겁니다. 있는 사실을 감출 수 있겠습니까? 그럼 본인이 직접 해명을 하고 돌파를 해야죠. 네. 노래까지 깔렸으니까 되게 비장하게 들리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경선 과정에서 다 나올 거예요라고 했잖아요. 네. 홍준표 의원이 네. 뭐 여기에 모든 게 다 담겨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경선 과정에서 두 갈래로 다 나오겠죠. 네. 일단은 그 본인과 가족을 둘러싼 그 여러 의혹에 대해서 경쟁 후보들이 다 치고 나올 거고
그다음에 윤석열 전 총장이 국정 운영에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것에 대한 그 정책 능력에 대해서도 계속 치고 나올 것이고 일단 경선 과정에서 다 나올 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이명박 박근혜 당시 경선이 좀 생각이 나기도 하고요. 그때 진짜 엄청 뜨거웠죠 정말. 결국 둘 다 팩트로 싸웠던 게 드러난. 그 검증할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재산도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예. 오늘 자정이죠.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퇴직자들의 재산을 공개했는데 거기에 윤 전 총장의 재산이 들어가 있었어요. 네. 조관들 보니까 71억 6,908만 원이다. 그런데 여기서 본인의 재산은 2억 조금 넘더라고요. 2억 4천 정도의 예금이 있는 것 같고요. 예. 나머지 대부분은 부인 김건희 씨의 재산이었습니다. 그 윤석열 엑스파일에도 뭐 부인과 장모에 대한 의혹이 꽤 있는 걸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예. 이 검증도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네요. 이건 검증 이전에 저는 이 대목에서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금 그 대권 도전을 서느라도 이제 바로 국민의힘에 입당을 할 거냐 아니면 시간차를 두고 입당할 거냐. 네. 여기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하나 발생을 하는데요. 네. 만약에 시간차를 둔다면 독자 행보를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부터는 잠행이 아니잖아요. 네, 공개 행보를 해야 되고 뭐가 들어갑니까? 비용이 들어갑니다. 아하. 자, 그러면 이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제 공식 후보도 아니기 때문에 펀드를 바로 모집할 수도 없어요. 그러네요. 그러면 이 비용을 어디서 조달할 거냐? 본인의 예금으로는 부족할 듯. 그러니까 2억 조금 넘는 거를 전부 다 여기 이제 쏟아붓고 그러면 이걸로 충분하냐? 네. 라고 하는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고 네. 여기서 이제 경제 공동체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이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네. 그잖아요. 어떻게 조달하고 어떻게 투명하게 또 이제 검증이 되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게 이제 짚어봐야 되는 포인트가 되겠죠. 그럼 너 그때 활동 준비할 때 장모님과 부인 돈 만약에 쓰지 않았냐?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럼 너 경제 공동체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지적이시네요. 그러니까요. 아무튼 이 경비를 어떻게 조달하느냐. 여기서 이제 장모나 네. 부인의 어떤 지원이 있느냐 없느냐. 그렇죠. 그렇게 돼버리면 이제 경제 공동체가 정치 공동체로 가느냐. 아하. 요 문제도 짚어봐야 되는 대목이다. 이거 아마 어디서도 지적 안 한 것 같은데 역시 JB의 삐딱선으로 네. 한번 제대로 지적해봤습니다. 한번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 촌철님들도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 예. JB 타임즈 다음 뉴스는 어떤 건가요? 조선일보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성매매 혼성 3인조 사건 기사에 조국 전 장관과 딸 조민 씨를 연상시킬 수 있는 일러스트를 썼던 조선일보 어제 전해드리지 않았습니까? 그저께도 전해드렸는데요. 네.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 관련 일러스트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지난해 3월 4일자에 실린 문재인 대통령과 거리두기라고 하는 제목의 칼럼에 쓰였던 문재인 대통령 일러스트가 지난해 9월 16일자 기사와 10월 13일자 기사에 쓰였는데 동충하초 설명회에서 확진이 안 된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KF94 마스크를 썼던 사람이다라는 요지의 기사였고요. 네. 또 하나는 산속 3,000명 모임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였는데 이 기사에 문재인 대통령 일러스트를 갖다 썼다 이런 겁니다. 근데 이 두 기사에 문재인 대통령 일러스트를 쓴 기자가 누구냐? 네. 바로 조국 장관 부녀의 일러스트를 쓴 바로 그 기자라고 합니다. 이모 기자. 네. 또 다른 기자도 지난해 8월 19일 기사와 올해 2월 15일 기사에 문재인 대통령 일러스트를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하고요. 이거 실수라기엔 좀 건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다른 건 모르겠는데 특정 기자가 그러니까 조국 장관 부녀와 문재인 대통령 일러스트를 아무 상관없는 기사에 갖다 썼다. 이것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을 우연으로만 볼 수 있느냐. 요건 좀 짚어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가 어제 다시 사과문을 올려서 해당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일러스트를 사용해서 혼란과 오해를 드린 점 사과드린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네. 근데 조선일보 스스로 혼란과 오해를 부를 수 있는 부적절한 편집이 동일 기자에 의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위를 이건 밝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게요. 자, 여기서 참조사항 하나 말씀드리겠는데요. SBS를 비롯해서 수많은 방송사들이 사고를 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일베에서 쓰는 표현과 이미지를 갖다 썼다가 대중의 비난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징계를 받은 일이 허다했거든요. 근데 이런 단발적인 사고에 대해서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징계를 내렸다는 점 일단 이 점을 확인을 하겠고요. 근데 이거보다 더 주목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때 방송사들의 해명이 무엇이냐면 제작 시간에 쫓겨가지고 인터넷 등에서 이미지 등을 긁어다 쓰다가 실수를 했다 이런 거였습니다. 네. 자, 그럼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조선일보가 지금 그 부적절하게 갖다 썼다라는 일러스트는 인터넷에서 긁어다 쓴 일러스트가 아니라 그렇죠. 자기들 내부 데이터에 어떤 보관돼 있는 일러스트 아닙니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일러스트가 내부 데이터에 어떤 형식으로 보관돼 있었을까요? 파일 형태로 보니까 보관돼 있으니까 갖다가 이제 그 붙였을 것이고. 네. 그러면 파일 분류 체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잖아요. 네. 그러면 이 분류 체계를 따라가서 이거를 검색을 해서 파일을 그 클릭을 해가지고 갖다 붙였을 텐데 그러면 그 해당 기자들은 이게 어떤 일러스트인지 전혀 모를 수가 있었을까? 그죠? 다시 말해서 조선일보 내부에서 이런 일러스트 데이터가 어떻게 분류되어 있고 어떻게 좀 저장되어 있는가? 네. 이것부터가 지금 사실은 검증 대상이 돼야 된다는 그 거예요. 어제 MBC 뉴스데스크 보도에 따르면요, 그 이모 기자 말고 그 다른 기자가 네. 시스템에서 마스크를 검색해서 나온 사파로 문재인 대통령인지 몰랐다. 그 말씀하신 분류 체계가 마스크로 검색했을 때 나오는 이미지다. 예. 이렇게 설명했고, 뭐 시간이 쫓긴 것 같지도 않은 게 상사가 확인도 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요. 네. 그런데도 이런 사고가 난 겁니다. 자, 마스크라고 하는 어떤 그 키워드를 넣어서 검색을 했다 하더라도 그럼 그 파일이 어느 폴더에 들어가 있는지, 네. 그러면 폴더명은 무엇이고 이 폴더는 어떻게 분류되어 있는지 그러니까요. 이게 추가로 이야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러니까요. 그죠? 조선일보의 윤리규범 가이드라인을 보면은 마감 전까지 중간 및 최종 점검을 통해 구체적인 부분까지 확인한다. 예. 사실 확인의 최종 책임은 기자뿐 아니라 담당 부서장도 함께 진다. 예. 고의로 잘못된 정보를 삽입하거나 사진, 그래픽, 오디오나 영상을 포함한 뉴스 보도 중 어떤 것도 위조하지 않는다. 이렇게 예. 돼 있거든요. 예. 본인들의 가이드라인을 좀 따르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네, 저희 다솜이 엄마님께서 기사는 빨리 쓰는 게 아니라 정확히 쓰는 겁니다. 기자님들 또 명언 날려주셨네요. 천철을 날려주셨습니다. 예. 다음 뉴스 볼까요? 해군 사관학교가 지난해 11월 4일부터 올해 1월 6일까지 남생도 23명, 여생도 23명에게 벌점을 부과했고요. 네. 적게는 11주, 많게는 14주의 외출 금지 중징계를 내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유가 뭐냐? 네. 이성 교제를 했다라는 게 그 사유입니다. 해군 사관학교는 1학년 생도의 경우 생활 조기 적응과 강요에 의한 이성 교제로부터 생도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1학년 생도와 상급 학년 생도가 이성 교제를 하는 걸 금지하고 있는데 이걸 어겼다 이런 거거든요. 육군 사관학교와 공군 사관학교에도 뭐 이런 규정이 있지만 유독 해군 사관학교가 징계 수위와 강도가 세다고 하는데 인권위원회에 이게 진정이 들어갔고요. 그래서 인권위원회가 징계 처분을 취소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 이렇게 권고를 내렸습니다. 너무 시대에 뒤떨어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건 뭐 더 두말하면 잔소리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생략하게 했고요. 네. 사관학교가 아니라 군 전체에게 딱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네. 그 엄격함, 그렇게 중징계를 때리는 그 엄격함을 군대 내부의 성범죄 한번 적용해봐라. 그러면 억울한 피해자와 기막힌 죽음이 나오겠느냐.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공군 이모중 사건 관련해서 성추행 가해자가 용서 안 하면 죽어버리겠다 대가 그런 문자를 보낸 거를 사과했다고 판단하는 게 군사 경찰인데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자, 엄격해야 될 때서는 전혀 허술하고 그러니까요. 아닌 곳에서는 이상하게 엄격하고 뭔가 거꾸로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네. 안동진 PD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